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8만 달러 아래로 밀려나가기도 했는데요.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2,73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2.5%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의 배경으로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완화,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정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목한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현재 3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균 매수 단가는 약 7만 6천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일 7만 4,604달러를 터치했을 당시 9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비트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7만 6,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를 하회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월부터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등 신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코인니스에 따르면 최근 금 가격 조정과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이 재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2월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달이라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지정학적 리스크 추이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혁신을 탐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랩스의 정준혜입니다. 2월의 첫날 시장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에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 지명을 계기로 통화 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재조명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는 동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 짚어보고 크립토 시장을 관통한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071랩스 딜러님 나오셨고요. 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 김민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토 리서치에서 가상자산 리서치를 하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어려운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과 은 그리고 국내 증시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설마 더 하락할까 했는데 지금 7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딜러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위기 국면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하락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동시에 정리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도라기보다는 레버리지 청산이 가격을 끌고 내려갔고요. 심리도 이미 투매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도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까지 내려갔고 극단적 공포라는 거고요. 24시간 청산 금액이 약 17억 달러인데 그중에 15.7억 달러가 무려 롱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총이 하루에 6%가 빠진 날이라서 굉장히 암울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민규님은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크립토 자체적인 뉴스는 많지 않다 보니까 거시적인 뉴스, 이제 매크로 변수가 가격 형성에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들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나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관련 발언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어떻게 안 좋은 뉴스들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월 10일 이후 큰 폭락 이후에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 유동성 등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정적인 매크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 자산인 금과 은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말 사이에는 금이 10%, 은은 무려 3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선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동시에 모두 빠지는 경우는 좀 드문 상황인데 이런 상황 지금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도 약세인 게 이제 말 그대로 마진콜 장입니다. 이제 금이 같이 깨진다는 게 좀 핵심인데요. 보통 리스크 오프가 되면은 금이 버티는데 이번엔 금까지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이 아니라 현금 확보가 좀 최우선인 시장 센티먼트가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하루에 10% 빠지고 은이 30% 정도 빠지고 이건 거의 방어 모드에서 이제 생존 모드 수준으로 넘어가서 현금화를 너나 나나 다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하락의 배경 아무래도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된 이 케빈 워시 때문일 텐데요. 제가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좀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더라고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왜 이렇게 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다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케빈 워시 같은 경우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을 했는데 이때 양적 완화에 대해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다가 임기 중에 사임한 인물이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파적인 분 아닌가 매파 인사로 인식을 해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공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트럼프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된 거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금요일 날 가격 움직임만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매파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크립토 랩스이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적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많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관해서 되게 투기장이다. 그리고 이거는 화폐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화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 스탠스 역시 조금 더 바뀐,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뀐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매파적이다, 비둘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별명이 또 매파적 비둘기이더라고요. 좀 모순된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근데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금리 인하에 좀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직접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워시는 일단 예전에 위기 국면에서 인플레 우려를 먼저 본 기록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격한 개인 트레이더처럼 마치 막 경제가 건강해지려면 단기적 고통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마이크 셀러 같이 워시는 이제 최초의 친 비트코인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와 입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워시가 지금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진짜 이제 금리를 몇 번 할 거에서 이제 금리 방향이 흔들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정책 경로가 흔들린 거를 싫어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끌어내릴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당장은 이제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이제 자리에 올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한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도박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내각도 약간의 균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클래리티 액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리티 액트 뭔지부터 딜러님께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번 방송 때도 언급드렸는데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볼지 원자재처럼 볼지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단계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도 언급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은 섹션 404라는 그 법안 때문에 업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이제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거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쪽과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대표적인 거래소가 있겠죠. 네. 은행 쪽과 이제 리플 같은 기관 은행 중심 사업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내각에서도 12대 11로 민주당의 한 개 투표도 없이 강제로 이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잡음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는 법안입니다. 네, 민규님.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클래리티 액트의 가장 중요된 부분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리고 증권이게 되면 SEC의 관할, 그다음에 상품이게 되면 CFTC의 관할이기 때문에 누구의 관할이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설정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발행사들, 그다음에 뭐 대기업들 포함해서 다 이제 암호화폐를 좀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아까 딜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 그 암호화폐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네.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지니어스 액트 자체로 발행사가 이제 USDC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구조로 진행되고 있냐면 발행사가 유통사라고 하면은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제 다른 거래 플랫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유저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걸쳐서 네. 지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은행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예금들이 많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은행과 아니면 이런 거래소 간의 이제 패권 싸움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돼서, 사실 지금 상원의 농업위원회까지는 이미 통과를 한 상황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사실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나 연기가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네. 지금 예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통과할 확률이 한 53%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중간 선거 전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은행의 패권, 그 다음에 또 코인베이스는 또 코인베이스만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SEC 의장과 CFT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MOU나 가이던스를 내놓겠다, 따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가이드라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년 2025년의 커다란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작년 크립토 시장의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트럼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딜러님, 어떻게 보세요? 네, 2025년은 트럼프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 가격이 오른 해라고 기억되기보다는 사실 규제 프레임을 싹 바꾼 해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개미장에서 이제 기관의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네. 뭐 단속을 하던 걸 이제 법제화라는 이제 명시를 이제 길을 좀 열어줬고요. 이제 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제 시장의 구조 이제 법안이 전면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 트레저리 DAT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기관급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촉매제를 트럼프가 높은 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작년에는 트럼프 영향으로 좀 코인 시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올해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물어볼까요? 올해 전망은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의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호재거리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값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고 이때가 기회니까 아까 민규님이 잘 설명해 주신 클래리티 액트도 공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일 것 같고요. 뭐 401k 미국의 연금의 이제 3에서 5% 정도를 크립토로 넣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면서 비트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위치를 네. 좀 잘 받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희망이 맞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작년에 친크립토 인사를 곳곳에 좀 트럼프가 배치를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SEC 의장인 폴 애킨슨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법안들 몇 개 살펴보면은 SAB 121을 폐지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잘 깊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은 네.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라고 하면은 수탁이랑 보관을 제공할 때 이제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서 상당히 이거를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하는 거를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네. 이거를 SAB 122로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오퍼레이션 초코포인트 2.0 폐지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때 암호화폐 회사들이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것 역시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들이 좀 더 운영하기 편안한 이런 환경을 잘 조성을 했고요. 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거는 이제 SEC 리플 소송 종결 합의가 있습니다. 맞아요. 2020년부터 진행된 거의 한 5년 동안 진행된 그런 소송이었는데요. SEC가 이제 리플이 한 125 밀리언 달러 하나로 한 1,800억 정도를 내게 되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1,800억 많이 낸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SEC가 주장했던 게 거의 2 빌리언 달러 여기 3조 원 네. 가량이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마무리한 그런 소송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외에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딜러님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그런 규제화라고 네. 뽑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 코인이 아니라 이제 달러 유통망까지 이제 건드는 그 시장 사이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금융권 이슈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달러를 이제 민간에서 발행하고 이제 돌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제화로 이제 100% 준비금 요금 같은 거 현금이나 단기국채 중심으로 돌아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지 비은행으로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런 법안이 좀 가두리가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달러 시스템 확장이라는 포문을 열어놓고 26년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예고한 그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들이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니어스 액트랑 또 클래리티 액트 차별화가 된 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일단 당연한 것부터 살펴보게 되면 뭐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현금, 단기 구채 등을 보유해야 한다. 뭐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감독한다. 뭐 중비그램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핀테크, 일반 기업들에게도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핀테크, 일반 기업들에게도 허용을 하면서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트라이프도 자체 블록체인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 이제 PYUSD라고 하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도 좀 그렇게 핀테크 기업들한테 좀 따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은행 주도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지만 이제 결국은 크게 거스르지 못하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 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발행사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바로 발행사라고 한다면은 뭐 테더나 서클이 이제 USDC나 USD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 지급을 하는 거를 금지를 했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유통사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꼬아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은행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주는 이자가 지금 은행의 이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은행의 예금들이 다 코인베이스로 몰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금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와 스테이블 코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 이제 딜러님 마지막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이제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기업들 DAT거든요. 네. 사실 그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다 모두가 알트코인 장을 기다렸지만 비트코인만 독주하는 장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핵심적으로 ETF와 그 기업 DA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독주하는 장을 보여줬는데 지금 스트래티지 저희가 많이 커버했죠. 네. NAV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쪽도 이제 우선주랑 발행사 전환사채 이걸로 이제 현금을 먼저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하는 전략으로 갔는데 제가 오늘 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도 이제 거의 맞아요.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프리미엄이 무너지면 압박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사례가 장기 보유 주체로 시장 기대를 바꿨지만 반대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그 평단가를 좀 보면서 이게 프리미엄이 붕괴되고 구조적 하방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 타이밍에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타이밍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AT 시장의 파급력, 민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뭐 오늘 한 7만 7천 불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립토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너무 라고 걱정했어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최고가였고 그러면 작년 한 해 그럼 그 비트코인의 최고가를 이끄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DAT,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들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71만 2천 비트코인 하나로 한 90조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420만 이더리움 뭐 한 11빌리언 달러를 보유 중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11빌리언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네. 작년 한 해 동안 이 모든 걸 다 11빌리언을 소모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한 해에 그러면 이러한 주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 이런 주체들이 어떠한 이제 암호화폐에서 큰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살짝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다트 그 DAT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MSCI에서 다트 제외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이유가 이제 MSCI에서 스트래티지 너네들 사실상 그냥 펀드 아니야? 암호화폐 사들이는 펀드 아니야?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면 스트래티지 MSCI에서 제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래티지 주가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월 7일 날 이제 MSCI가 아직 더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DAT 회사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이지 않았나? 다행이네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DAT 스트래티지랑 비트마인이 너무 잘 되면서 다양한 기업들 나도 스트래티지처럼 해볼래, 나도 비트마인처럼 해볼래 라고 이렇게 나왔던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엣지는 없기 때문에 결국 DAT 시장 역시 이런 소규모 회사들은 결국 망하고 이런 크게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이런 결국은 좀 더 잘하고 좀 더 엣지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큰 흐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딜러님 그리고 정민교 애널리스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